자, 오늘은 저기 뭐냐 여러분들 주제 선택 수업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뭐 집에 가는 시간이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업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 설계. 우리 이제 시사경제 금융 이 주제 선택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검찰과 경찰 또 국가 예산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냥 시사반이 아니고 시사에 플러스 경제 금융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금융에 관련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러분 태어난 0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나이 말고 만으로 0세부터 여러분들이 뭐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된다는데, 85세까지 이제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쭉 인생의 어떤 과정을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이 생애 주기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시기도 있고 또 돈을 쓰는 시기도 있고, 물론 이게 딱딱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 같이 쭉 이어져 가기도 하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쭉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이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 빨간색은 소비 곡선이고요.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는 소득이 없죠. 여러분들 보호자분, 주로 부모님에게 이제 여러분들 몸을 의탁해서 살고 있잖아요. 쭉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다가 여러분들이 20세 전후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소득이 생깁니다.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쭉 돈을 벌다가 돈을 버는 액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게 약 41세 정도 된대요. 이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치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한창 직장에서 뭐 과장 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다가, 그러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점점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애 주기에서의 노동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시점도 주로 뒤쪽에 있겠지만, 여기는 이 통계는 남자와 여자를 이제 같이 묶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주로 여성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녀를 합한 통계는 좀 일찍부터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은 없다가 생겨나서 증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했다가 다시 쭉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비는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 일정하게 계속 소비를 합니다.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10대 때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오히려 20대 들어서 오히려 돈을 적게 쓴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1인당 1인당.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를 한창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발, 옷, 컴퓨터, 또 여러분 특히 학원 다니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소비로 잡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의 소비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창 이제 돈을 많이 써요. 16세 되면 정점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후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지만, 중요한 거는 일생을 두고 봤을 때 이 소득은 없다가 생겨나서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결국 없어지지만, 소비는 그렇지 않아요. 소비는 소득과 달리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이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버는 거보다 쓰는 게 많은 구간을 적자라고 부르고, 반대로 내가 쓰는 거보다 버는 게 많은 구간을 흑자 구간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또 나이가 들면은 역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적자 구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적자 구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누가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보호자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돈 벌어와! 이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들 주로 부모님들이 이때는 이 적자 구간 책임을 져줍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 여러분들 은퇴한 이후에 노후에 생긴 이 적자 구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70세, 80세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때 100살이 넘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때까지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 노후에 발생하는 이 적자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벌어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흑자가 발생할 때 무작정 쓰면 안 되고 이때 돈을 잘 저축해 놨다가 노후를 잘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돈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이냐, 노후를 대비해서.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식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자식한테 돈이 들어가는 그 구간을 잘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노후에 여러분들이 쓸 돈을 잘 저축해 두고 불릴 것이냐, 그걸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계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 돈을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면 나중에 1억 벌 거예요, 2억 벌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평균 연봉 수준을 보면은 자,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습니다. 등급인 거예요. 1분위가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고 10분위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인데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연간 6,95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볼까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구간에 속하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 중에 하한액, 이 중에서 이 그룹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6,950만 원을 연간 버는데, 그러니까 6,950만 원만 여러분들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눴을 때 제일 최상위 등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3.2%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나 1억 벌 거야, 나 나중에 1억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을 버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에서 3.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 한 반에 한 23명 되죠, 그쵸? 이 중에 반에서 1등 하면은 반에서 1등 하면 23분의 1이잖아, 그치? 이거 곱하기 100 하면 대충 몇 프로야? 4%야. 물론 여러분들의 공부 성적이 여러분들의 소득과 꼭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볼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녀석이 나중에 돈을 잘 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지금 반에서 1등해도 나중에 통계적으로 1억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8천만 원 이상만 벌어도 누계로 6.8%예요. 6천만 원 이상 벌면은 누계로 15.3%가 되는 거죠. 야, 15.3% 안에 14.3%구나. 14.3% 안에 들려면은 연봉이 6천이 넘어야 돼. 세 전으로. 이게 또 여러분들 모든 나이대 돈을 버는 연봉을 받아서 돈을 버는 근로자 전체 나이대의 분포야.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만 벌어도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평균적으로 14%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이거는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인 겁니다. 중위소득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1등부터 마지막 등, 꼴등까지 쭉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이 중위소득이 보면은 월 단위로 한 명이 혼자 살 때 175만 7,194원을 벌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딱 중간에 있는 거야. 딱 중간에. 175만 원 하면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적게 버는 것 같아요? 월 175만 원이면 여러분들 나 1년에 1억 벌 거예요 한데 1년에 1억 벌려면 월 얼마 벌어? 월 한 900만 원, 한 800에서 900 벌어야 되잖아. 월 800에서 900 버는 걸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월 175만 원 생각하니까 이게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되게 적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딱 중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면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벌기 쉽진 않은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이 있죠. 욜로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어차피 사는 건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 YOLO에서 욜로거든요. 야,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나 진짜 재미나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버는 20대들 30대들이 그냥 이제 일단 막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에는 5.4%였는데 작년 2분기에는 무려 11.8%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면은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나 그냥 내 인생 즐기며 살고 싶어. 자, 수입차 개인 구매 볼까요? 2004년에는 20대가 연간 481명이 수입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되면은 9,304명이 구입을 해요. 몇 배가 뛰었습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20대 수입차를 구매하는 이 숫자가 무려 배로 따지면 한 거의 25배 정도 증가했죠. 그렇죠? 25배 정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죠. 30대는 약 2,200대 정도 원래 구매했었는데 2014년 되면 44,652대를 구입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이거는 뭐 이건 20배, 이것도 한 20배 이상 증가했네요. 즉 젊은 세대들의 수입차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동네에 원룸 같은 데 가면은 1층에 필로티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20대나 30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젊은 나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주차장 보면은 이거 벤츠예요. 이것도 벤츠죠? 이것도 벤츠예요. 벤츠가 이렇게 많습니다. 벤츠가 차값이 싼 게 아니잖아요. 비싼 차인데 이렇게 원룸촌에 벤츠가 많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족족 주로 이제 소비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자기가 번 돈 갖고 자기가 쓴다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벤츠 사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보태달라 그랬어요?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사겠다는데 꼰대처럼 뭔 상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젊고 힘이 넘치는 20대 30대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중년이 40대 들어서 50대 지나가지고 60대에 접어들면 이제 빠르면 뭐 50대부터 늦으면 60대에 다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소득이 줄어들고 또는 없는 뭐가 찾아옵니까? 노후가 찾아옵니다. 자, 젊을 때 이렇게 막 벤츠 지르고 명품 지르고 쓰다 보면은 노후는 누가 대비합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노후 기초연금 월 2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라면 끓여 먹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 노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 적정 생활 비율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50대 이상의 이제 이 중고령자들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적절하다고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월 243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적절한 것 같다. 하지만 최소 얼마 있어야겠다. 최소 부부라면 176만 원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기준으로는 월 153만 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적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아주 먹고만 살려면은 108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통계를 조사해 본 건데 여기 적정 노후생활비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은 적정 노후생활비를 210만 원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84만 원이 개인연금이 월 42만 원 그래서 연금 합쳐가지고 126만 원에 퇴직연금 등 기타 자산이 월 84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액에 기준해가지고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갑니다. 이 국민연금은. 그리고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 나중에 84만 원 받으려면은 그냥 평균치 정도
돈을 낸 거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많이 돌려받거든요.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벌 때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고 나중에 조금만 돌려받아요. 근데 월 84만 원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연금 42만 원 있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서 자기가 젊을 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등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입하고 알아서 재테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짓자면 노후생활비 200만 원 넘는 돈 중에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국민연금은 월 84만 원밖에 안 돼. 나중에 필요한 돈이 월 200이 넘는데 이 중에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약 130만 원 정도는 각자가 어떻게 젊을 때 노후를 준비했냐에 따라서 월 13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 84만 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매끼 라면만 먹는다 쳐요. 노후에. 라면이 마트 가서 이제 사보면은 오뚜기 진라면이 5봉지에 한 3,000원 하죠. 그쵸? 그럼 진라면 한 봉지 얼마라는 거야? 한 봉지에 600원입니다. 라면 끓이려면은 물 해야죠. 물값을 갖다가 100원을 잡아봅시다. 끓이려면 가스나 전기 인덕션 끓여야겠죠. 그쵸? 끓이는 동안에 뭐 대충 그 비용 전기세 그걸 한 100원 잡아봐요. 그쵸? 또 계란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어때 라면만 먹니? 계란도 넘어가니까 계란 2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라면 하나 끓이는데 약 1,000원이 들어요. 자,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값 들지, 세제값 들어가지. 또 여러분들 또 먹고 나면은 또 어떻게 냄비를 갖다 맨날 끓여 먹는데 냄비가 평생 죽을 때까지 냄비가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중간중간마다 냄비 또 새로 사줘야 돼. 그럼 냄비값, 설거지하는 물값, 세제값, 또 수세미값 이런 거 대충 쳐서 하나 라면 끓여 먹었을 때 들어가는 돈이 그 비용으로 한 200원 들어간다 치자. 그럼 라면 한 끼 끓여 먹을 때 얼마? 1,200원. 자, 근데 라면만 먹을 수 있나? 김치도 겉들여야지. 한 끼 먹을 때 김치값을 갖다 500원 잡아. 여기서 배추 비싸요. 그만 1,700원 되지, 그치? 1,700원.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충 2,000원 잡자. 자, 한 끼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2,000원 들어요. 세 끼를 라면만 먹었어. 그럼 하루에 얼마야? 6,000원이야, 6,000원.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하루 6,000원이야. 자, 한 달에 30일이지, 그치? 6,000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야? 18만 원이지. 아까 국민연금 80만 원 받아 18만 원 뛰면은 벌써 돈이 60 한 몇만 원밖에 안 남았어. 자, 아파트 관리비 내야지, 그치? 관리비 한 30만 원 들어가지, 그치? 그럼 관리비 내고 나면 35만 원 남지, 그치? 인터넷 안 할 거야, 인터넷 해야 될 거 아니야. 휴대폰 안 써? 휴대폰 써야지. 그럼 인터넷 3만 원, 휴대폰 5만 원, 8만 원 썼어. 그럼 얼마? 27만 원 남지? 야, 노후에 뭐 빤스만 입고 살 거냐? 옷도 입고 속옷도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옷값, 속옷값 한 달에 한 20만 원 쓴다 치자. 그럼 얼마 남아? 7만 원 남지, 그치? 병원 안 가냐, 나이 들면?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의료보험 잘 돼 있어도 자기가 내야 될 기본 의료비는 내야 돼요. 교통비 안 내? 어디 다닐 때 걸어 댕길 거야?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걸어 댕길 거니? 한마디로 저 84만 원 가지고 노후 대비 전혀 안 해두면은 나중에 라면만 세 끼 먹고 살아도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폐지를 주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후에 쉬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즐길 때 자기는 노후를 즐기지도 못하고 또 뭐 경비원을 한다든지 폐지를 줍는다든지, 내가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에 돈을 벌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현재 직장인 587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48.7%,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51.3%. 즉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후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왜 하지 않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제일 많아. 80% 정도가. 지금 벌어서 지금 쓰는 것만 해도 막막하고 갑갑하다 이거야. 노후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하지만 노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지금 설명해 볼게요. 자, 노후를 준비하려면 내가 버는 돈을 어딘가에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투자할 때 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방 좋아하잖아요. 아, 인생 한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재테크 투자 시장에 자신의 자산을 불릴 때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계란을 이렇게 닭이 지금 암탉이 한 바구니에 담았더니 미끌해서 이 계란 바구니를 떨어뜨렸더니 계란이 전부 박살이 났죠.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관리할 때 여러 곳에 잘 나누어서 분산해 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산해야 되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란 두 푼. 바로 저축이죠, 저축. 자, 저축. 자, 저축은 은행에다가 내가 버는 돈을 일정 기간마다 또는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겨서 은행으로부터 내가 낸 원금에 플러스 은행이 주는 이자를 더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바로 저축이죠. 그렇죠? 저축은 되게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저축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검소하게. 즉 사치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저축을 습관화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내가 매달 저축했던 돈이 엄청나게 불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어떤 다른 분야의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축이 참 중요해요. 자, 저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재테크 다른 거 안 해도 됐어. 노후 준비 저축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돌려주는 이자가 무지하게 셌거든. 자, 여기 보면 1960년에서 2017년에 정기 예금의 금리 추이가 있어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은행이 나한테 몇 퍼센트 이자를 주느냐. 자, 65년에 보면 은행의 이자가 무려 26%야. 내가 100만 원 맡기면 1년 뒤에 이자만 26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꾸만 발달하면서 이 예금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와 은행에서 주는 금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창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시던 2000년대 또는 90년대만 해도 금리가 10%대, 8%대, 7%대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금리가 10%면 이자가 10만 원이나 붙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다른 거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저축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1년 물가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3%씩 올라요. 3%씩 오르는데 물가가 3% 오른다는 거는 매년 돈의 가치가 3%씩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근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 이자가 10%에서 한 8% 줬단 말이야. 그러면 물가가 3% 올라도 은행 이자가 10%나 주면은 둘의 차이만큼인 7%만큼은 내 자산이 늘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와서 예금 금리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예금 금리가 0.89%입니다. 무지하게 낮아졌죠. 이 1965년에는 26.4%였어. 26.4%.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한창 돈을 버실 때는 금리가 26.4%였는데 지금은 0.89%입니다. 자, 0.89% 1%도 안 돼. 내가 1년 동안 100만 원 저축했는데 1년 뒤에 이자 얼마 붙었나 보니까 이자가 8,900원 붙었어. 야, 이게 돈 모을 맛이 나냐 이게? 이렇게 해갖고는 노후 대비가 안 돼. 야, 1년에 물가가 2% 올라버리는데 은행 이자 0.89% 주잖아. 그러면 은행에 저축 안 하고 가만히 돈을 들고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2% 떨어졌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서 그나마 이자가 0.89%가 붙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의 가치는 1년 지나자 2%와 0.89%의 차이인
1.11%만큼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은 필요해요. 돈도 아끼고 근검 절약하는 습관도 들여주고 또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꾸준하게 저축을 해야 되지만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내가 쓸 돈 빼고 나머지 돈을 모두 다 은행에만 넣어두는 거는 결코 훌륭한 노후 대비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론 아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도 좀 해야 돼. 저축도. 저축이란 건 되게 안정적인 거잖아, 그렇지? 은행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서 이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법으로 보장해줘.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넣긴 넣는데 저축에만 100%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 채권이란 게 있어요. 채권. 자,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나중에 일정한 이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는 지금 이 채권을 사세요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이 국공채 중에 하나인데 고용안정 채권이라고 이 10억짜리를 갖다가 이걸 사잖아, 그치? 그러면 이자를 무조건 어떻게 주냐? 매년 7.5% 약속해 주는 거야. 시장의 금리가 낮아져도 채권의 금리는 약속한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거는 보통 5년에서 10년씩 기간을 두고 사는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채권을 10억짜리를 사잖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채권 이자가 5%라고 치자. 5% 준대. 매년 5% 준대. 10년 뒤에 매년 5%씩 따져서 10년 뒤에 원금하고 이자를 준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채권을 5%짜리를 샀는데 시장에서 예금 금리는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처럼 0.89%가 됐어. 그 은행 금리 엄청 낮은데 채권 금리는 계속 5%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얼마나 개꿀이냐 이게. 그래서 이런 채권도 사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벌써 노후 대비하는 재테크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지. 채권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사기가 쉽지는 않거든. 이건 사기가 쉽지 않은데 채권은 뭐 그냥 뭐 흘러 들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살면서 나도 채권 사본 적은 없거든. 예금을 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지. 저축을. 자, 세 번째 뭐가 있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1980년대부터 현재 2018년까지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인데 어때? 무지하게 오르지 않았냐? 진짜? 봐봐요. 여기가 지금 20이야. 20 수치가. 여기 수치가 얼마냐면 120이야. 그러면은 1980년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약 6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야, 그럼 생각해봐. 이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줬는데 그게 만약에 1억이었다 치자. 그럼 그게 지금 얼마 돼 있다는 거야? 통계 평균적으로 6억이 돼 있다는 거지. 그때 아파트가 3억이었다.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18억이 돼 있다는 거지. 부동산 같은데 땅이나 건물에다가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살 때 잘 사야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봤겠지. 하지만 갖고 있었다면 결국엔 다시 올랐다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땅이나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물론 살 때 잘 사야 돼. 왜냐면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각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줬습니다. 꾸준히. 자, 근데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샀는데 거의 변화가 없이 가다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2013년에 1억 7,487만 원 주고 샀는데 2019년에 1억 5,071만 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손해를 엄청 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집을 사건 땅을 사건 어디 근처에 살아? 서울이나 대도시 근처에 살아. 시골에다가 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주식이 있어요. 주식. 자, 주식이란 건 뭐냐? 주식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걷습니다. 걷는 대신에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돈을 주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주주라 그래요. 이때 회사가 돈을 낸 주주에게 대가로 주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권리를 바로 주식이라 그럽니다. 주식. 여러분 다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피라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코스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코스피는 주로 조금 대기업들,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기업들, 건장한 기업들, 잘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은 주로 뭐냐면은 벤처, 이제 좀 모험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회사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되지.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1년에도 수십 개씩 망합니다. 좀 약간 이제 모험성이지, 그치? 코넥스는 주로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힘든, 거래되기가 힘든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바로 코넥스입니다. 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코스피 자체가 지수예요. 이게 뭐, 코리아, 뭐, 컴포지트, 뭐,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뭐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1980년인가에 코스피 시장이 개장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있던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그 가치를, 주식 가격을 쫙 더해가지고는 그거를 100으로 환산했어요. 100으로. 그리고 오늘날 코스피가 뭐 2,400포인트다 하는 거는 1980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시장의 총 값어치가 24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망한 회사도 있겠지, 그치? 근데 망하지 않는 회사를 잘 골라서 1980년에 투자해 놨다면 지금 자산이 몇 배 불었다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한 24배 정도 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어느 시점에 사야 되냐? 사실 여러분들 뭐 주식에 관심 많잖아요, 그쵸? 자, 일단 주식을 사려면 튼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두 개 회사의 주식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반도체랑 여러 가지 가전,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가격을 보세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2018년 후반에 조금 시장이 안 좋았긴 했지만 이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즉 주식은 이런 건장한 회사,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를 대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잘 버틴다면, 여러분 말로 속칭 존버한다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또 떠오르는 회사들 볼까요? 이건 뭐 길게 볼 것도 없어. 여기는 몇 년간을 놓고 봤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가격이 1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냐? 지금 30만 원이 넘어요. 불과 7개월 사이에 자산을 2배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주식 투자였죠. 자, 하지만 절대로 사선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 볼까요? 신풍제약 우선주. 자, 몇 프로 올랐냐? 최근 6개월간 2270%가 올랐어요.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2270만 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선생님 왜 이런 회사 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풍제약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포레스팅 블록체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휴마시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시젠, 뭐 시젠은 이제 이거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긴 한데, 즉 이런 회사 다 듣보잡이잖아, 그치? 이런 회사들 주식을 그냥 모험적으로 와 너도 돈 많이 버는구나 나도 같이 벌어보자 이러고는 마구잡이로 되게 많이 샀다가는 쪽박을 찰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2000년 3월 10일에 코스닥 시장이 2834포인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이.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IT 기업들의 거품이 엄청 껴있을 때였거든. 이때 2834포인트 찍은 이때 이 코스닥 회사 주식들을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돼.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한 800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이때 2834일 때 비해서 지금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살 때도 타이밍과
그 시기와 종목을 잘 봐야 돼.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을 때 사도 안 되고, 또 너무 막 모험에 인생 한 방이야 그리고는 막 이상한 회사 주식 사면 안 돼요. 지금 이런 회사 봐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 5만 원대 하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상 돼 있잖아요. 이 회사가 10연상을 쳤는데, 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루 안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서 올라도 최대 30%, 내려도 최대 30%만 되게 돼 있는데 30% 올라가면 상한가를 달성했다 하면서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상이란 말은 전날 마지막 가격에 비해서 30%씩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10번이나 연속으로 쭉 올랐어요. 5만원짜리가 74만, 이게 96만원까지 갔었어. 지금은 다시 30만원대가 됐는데 이게 제정신인 주식이 아니죠. 이런 주식에 그냥 돈을 너도 사냐 나도 산다고 따라갔다가는 96만원에 꼭대기에 사가지고는 지금 30만원 돼 있으니까 자산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매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주식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타이밍에 막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주식을 사서 거품이 끼는 이런 시점에는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부자 순위 3위이자 미국의 엄청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회사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이상한 이름 처음 들어본 회사들 사지 말라는 거야. 뭐 사라는 거야?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주식 사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도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어이쿠 이때 샀어. 그럼 이렇게 확 떨어질 거 아니야. 손해본다고. 그럼 손해보면 사람이 또 왜 이렇게 떨어져요 하고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샀어야 돼.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바로 이럴 때 있죠. 자, 코스피가 2300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올 3월 되면 급격히 추락을 했습니다. 왜 추락했겠어요? 이때 바로 코비드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폭락한 주가는 어차피 뭐 되게 돼 있냐면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자,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 한방 아닙니까? 투자해가지고 한방 크게 먹어야죠. 그래서 실패하면 한강물에 뛰어들러 가는 거고, 성공하면 한강을 보는 한강뷰 아파트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인 건데, 이런 말은 그냥 한탕주의적인 얘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쌤 얘기했죠? 예금과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 여러 가지로 고루고루 나눠서 자산을 관리하되 그중에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지켜라. 1번, 많이 떨어졌을 때 사라. 두 번째, 우량한 회사, 개잡주 말고, 이상한 처음 들어본 회사 말고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샀으면 오래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들 있죠. 개미와 배짱이 알죠, 그렇죠? 여름철에 배짱이가 노래 부르고 놀 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이 되었더니 개미는 따뜻한 곳에서 맛있게 먹지만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개미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예금 금리 아까 봤듯이 1년에 0.89%밖에 안 주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 저축하면 이자 1년 뒤에 8,900원 주는데 계속 저축만 하는 바보 같은 개미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개미지만 지혜롭게 똑똑하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또 저축이든 자신의 자산을 잘 나누어서 노후를 성실하게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똑똑한 개미가 되세요. 이번 코로나 때 보면 우리 개미들 아주 돈 많이 벌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샀던 개미들은 무려 5개월 사이에 17%를 벌었습니다. SK그룹을 샀던 개미들은 무려 124%, 자기가 투자한 돈의 2배 이상을 벌었죠. 그렇죠? 네이버를 산 개미들은 무려 여기도 2배 이상 벌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회사 말고 이름난 회사들 주식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름 다 알잖아요. SK하이닉스, SK,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한국전력, SK바이오팜, NC소프트, 리니지 만드는 회사, 신한지주, KGB금융 이런 회사들 다 여러분들 들어본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건실한 회사들만 타이밍 잘 봐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떤 사건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사둬도 여러분들 충분히 노후 대비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똑똑한 그리고 성실한 개미가 되어서 인생을 잘 설계해서 노후도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선택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